어둠이 짙게 깔린 도쿄의 밤, 싸늘한 가을비가 아스팔트 위로 음산하게 부딪혔다.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사토 켄지는 이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뒤편, 축축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의 눈에는 이 거대한 도시가 품은 고독과 절망,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제일 한국인 3세. 그의 존재는 이 도시에서 종종 이질적인 점처럼 취급받곤 했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젖은 옷을 벗으며 왼쪽 손목 안쪽에 깊게 팬 오래된 화상 흉터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낙인처럼 흉터는 싸늘한 통증과 함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지독한 악몽이 그의 밤을 잠식한 지 오래였다. 다음 날 아침, 켄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단골 한식당 서울정으로 향했다. 도쿄 한 구석, 낡은 상저가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안식처였다. 주인 김영희 할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켄지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오늘따라 할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켄지야, 요즘 통잠을 못 자겠다. 할머니는 한숨과 함께 최근 가게가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 문제로 정체 모를 이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가게 문 앞에 붉은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조센징은 꺼져라 같은 혐오스러운 문구가 적힌 협박 편지를 본 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해봤자 뭐 하겠니? 저번에도 와서 대충 훑어보고 가더구나. 우리가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어. 할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뇌리에는 짧지만 강렬한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던 모습, 총성과 비명, 그리고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 끔찍한 폭발 사고의 기억. 그는 다시는 절대로 과거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듯했다. 며칠 뒤 켄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늦은 밤, 서울정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김영희 할머니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켄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과도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집기들 사이로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켄지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경시청 조직범죄대책부 소속의 다나카 코이치 형사였다. 항상 값비싼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찬 그는 현장을 둘러보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사건을 단순 강도상해로 축소하려 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할머니와 흥분한 켄지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멸시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신들 여기서 불법 체류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좋을 텐데. 다나카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에서 켄지는 그가 단순한 부패 경찰을 넘어 이번 재개발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다나카의 오만한 얼굴이 켄지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어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할머니를 지키고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봉인했던 과거의 기술들을 다시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날 밤부터 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평범한 배달원으로 일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서울정 주변의 CCTV 영상을 해킹하여 사건 당일 범인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들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분석했다. 과거 비밀 조직에서 익혔던 정보 수집 능력, 잠입 기술,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악령처럼 그를 덮쳤다. 동료의 마지막 비명, 화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태웠던 불길의 기억. 그는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서야 겨우 짧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다나카 형사는 켄지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켄지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다나카는 켄지를 따로 불러내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사토 켄지라고 했나? 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내 할머니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다나카의 협박은 켄지의 분노를 더욱 키웠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할머니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할머니의 오랜 지인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젊은 인권 변호사 야마다 하나코, 샨떼 후반가 켄지를 찾아왔다. 하나코는 이상주의적인 열정을 가졌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종종 좌절감을 느끼는 변호사였다. 처음 그녀는 켄지의 과묵하고 비밀스러운 행동, 그리고 법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에 당황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사토씨, 정말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증거도 없이. 변호사님, 법이 항상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 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약자를 짓밟기도 합니다. 켄지의 냉소적인 대답에 하나코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함께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을 읽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직접 듣고 다나카 형사의 부당한 수사 태도를 목격하면서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코는 켄지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나카의 부당한 수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에 이 사건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려 노력했다. 켄지와 하나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은 김영희 할머니를 구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조금씩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켄지는 하나코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조금씩 공유했고 하나코는 법률적인 지식과 인맥을 동원하여 켄지의 조사를 도왔다. 하지만 다나카와 그 배후 세력의 방해는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잔혹했다. 다나카는 켄지가 과거 어떤 비밀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는지 캐내려 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심지어 지역 야쿠자 조직을 동원하여 켄지와 하나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켄지의 아파트에 괴한이 침입하려 하거나 하나코의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 켄지는 하나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나카와 야쿠자 조직의 추적을 피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켄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이권을 누리는 거대 건설사와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 그리고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다나카와 야쿠자 조직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들은 서울정을 포함한 낡은 상정가를 헐값에 사들여 초고층 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는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것이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다. 켄지는 다나카와 야쿠자 조직, 그리고 재개발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비밀 회계 장부, 뇌물수수 현장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목숨 걸고 빼돌린 영상 자료가 숨겨진 장소를 알아냈다. 야쿠자 조직이 운영하는 고급 클럽의 비밀 금고였다. 그곳에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켄지 씨,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나코가 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 하나코 씨. 이 증거 없이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켄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하나코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하나코는 클럽 주변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켄지는 자신의 모든 잠입 기술과 정보력을 동원했다. 작전 당일 밤 켄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과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었다. 클럽 내부는 화려했지만 퇴폐적인 공기가 가득했다. 켄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목표 지점인 VIP룸 안쪽 비밀금고로 향했다. 과거의 훈련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지만 한순간의 실수는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의 손목 흉터가 욱신거렸다. 과거의 실패와 동료의 죽음이 떠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마침내 비밀금고 앞에 도달한 켄지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각종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다. 그가 USB에 자료를 옮기는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다, 사토 켄지. 다나카였다. 그의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야쿠자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함정이었던 것이다. 켄지가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덮치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클럽 밖에서 대기하던 하나코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다나카의 부하들이 그녀를 포위한 것이다. 내년도 한패였군. 변호사 나으리가 이런 더러운 일에 끼어들다니. 야쿠자 한 명이 비웃으며 하나코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켄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탈출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다나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켄지에게 다가왔다. 내 놈, 생각보다 성가신 쥐새끼였어. 하지만 이제 끝이다. 그 USB 내놓고 얌전히 따라오면 내 할망구 목숨은 살려주지. 다나카의 말에 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뇌리에는 할머니의 얼굴과 하나코의 겁에 질린 모습, 그리고 과거 지키지 못했던 동료의 마지막 모습이 교차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의 안에서 억눌려왔던 분노와 과거의 트라우마가 뒤섞이며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했다. 닥쳐. 켄지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다나카에게 달려들며 야쿠자들의 포위망을 뚫었다. 좁은 VIP 룸 안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켄지는 과거의 훈련으로 단련된 격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매 순간 생존을 위한 본능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야쿠자들은 흉기까지 꺼내들었다. 켄지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한편 하나코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야쿠자의 얼굴에 뿌리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그 소란을 틈타 미리 연락해두었던 동료 변호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켄지는 다나카와 정면으로 맞붙었다. 다나카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분노와 절박함으로 한계를 넘어선 켄지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켄지는 다나카를 쓰러뜨리고 그가 떨어뜨린 USB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클럽 안으로 들이닥쳤다. 하나코의 연락을 받은 동료 변호사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들은 다나카와 같은 부패한 경찰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의 경찰들이었다. 다나카와 야쿠자 일당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투성이가 된 켄지는 숨을 헐떡이며 하나코에게 다가갔다. 하나코 씨, 괜찮아요? 켄지 씨. 하나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달려와 부축했다. 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에 피 묻은 USB를 쥐어주었다. 이거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사건 이후 도쿄는 발칵 뒤집혔다. 켄지가 목숨 걸고 확보한 증거는 하나코를 통해 언론과 검찰에 넘겨졌고 다나카 형사와 야쿠자 조직 그리고 그들과 유착한 재개발 업체와 정치인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서울정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김영희 할머니는 마침내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다나카와 야쿠자 조직의 주요 인물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배후 권력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찝찝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축소되었고 몇몇 관련 정치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얼마 후 퇴원했다. 그의 몸에는 또 다른 흉터들이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하나코와 진정한 신뢰와 우정을 나누는 동료가 되었고 김영희 할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다. 서울정은 다시 예전처럼 제일 한국인들의 작은 사랑방이자 켄지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켄지는 할머니 그리고 하나코와 함께 서울정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켄지는 문득 왼쪽 손목의 화상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에게 극복과 성장의 증표와도 같았다. 켄지